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고영신의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오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가 갖는 의미와 파장을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저희 고영신 TV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소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요.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6대 서초구의원과 새누리당 서울시당 미래세대위원장, 청년특위위원장, 국회 정계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김 교수님은 채널A 아침방송 돌직구쇼에 오랫동안 고정 출연하고 있으며 SBS를 비롯한 공중파 그리고 MBN, TV조선, YTN, 연합뉴스 등 종편과 뉴스 전문 채널에서 합리적이고 명쾌한 논리를 펴는 정치 평론가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김병민 TV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김병민 TV를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 교수님이 간략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영신 교수님과는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오래전부터 같이 패널로 활동을 종합편성 프로그램 등 여러 시사프로에서 같이 패널로 쭉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고영신 교수님이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일까 라고 생각해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이 모든 것들을 고영신 교수님이 혼자 스스로 다 한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애들을 매일같이 아침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해주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많이 반성하고 놀랐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의미 있게 준비하고 있는 그날이 가장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로 같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저는 쌀을 씻는 것에서부터 설거지까지를 다 한다 그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저도 기계치여가지고 이 유튜브 채널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면에 많이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그런 대로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지금 자택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네. 이미 사실은 유재수 씨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대보건설을 비롯한 몇 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만은 네. 오늘은 자택 압수수색을 벌인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있었던 그 수사관의 폭로로 유재수 사건이 시작이 됐었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또 잊어버렸을 것 같으니까 좀 네,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거의 이제 수사의 턱밑까지 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때는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초기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던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 내에는 특별감찰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위, 감찰, 첩보 등을 수집해서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그렇죠.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감찰을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를 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되면 검찰이 고발 조치 등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 행정고시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참여정부 제1부속실에서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수행을 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인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인지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라고 했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인맥과 굉장히 두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반원들이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죠. 이들이 맡았던 냄새는 첩보를 수집해서 보니 유재수, 이때는 경제부시장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있는 고위 국장으로 지낸 이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여러 가지 이러한 뇌물을 바탕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하고 대가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그럼 여기에 대한 감찰에 나서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위로부터 얘기가 왔다는 겁니다. 야, 감찰 중단해. 라고 하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터에 결국 유재수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게 됐고, 이를 나중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완전히 파렴치한 공직자로 몰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이 감찰의 대상이었던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고 나면 징계위에 회부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것을 감찰하게 됐던 특감반장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참으로 특검과 반칙 없는 세상의 문재인 정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덮여져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은 이 정부 검찰도 비겁합니다. 그런 방식의 고발이 들어왔으면 사건을 인지하고 빠른 상황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이 서슬퍼르게 살아있었던 때거든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치면서 정부의 권력이 꺾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당시 특감반에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최종 책임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본다면 이 특감반 위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특감반장. 이인걸 특감반장이 누굽니까? 정경심 교수 그 당시에 구속되니 많이 하고 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변호사죠. 이인걸 특감반장 바로 위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조국 민정수석이 있지 않겠냐?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유재수 부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아닌 누군가의 더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터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간 오늘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본격적인 정권 비리 수사에 시동이 걸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아주 끝발 좋은 자리 아닙니까? 최고 고위직입니다. 아주 금융권을 쥐고 흔드는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당초 김태우 수사관이 그 감찰에 들어간 것은 업체들로부터 뭐 차량 제공이라든가 뭐 자녀 유학비, 항공편 이런 것들을 편의를 제공받고 또 금품도 수수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이제 감찰에 들어갔는데 윗선까지도 어느 정도 박형철 비서관까지는 보고가 됐고 그 위에 이제 조국 수사관 때 보고가 됐는데 그때 딱 제동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인걸 특감반장도 아주 화를 냈다고 김태우 수사관이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누가 감찰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자 보도에 나왔어요. 저희가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 정말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 뺏어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렇죠. 아니,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관련된 사람들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줄줄이 영장이 다 기각되잖아요. 국회 나와서 조국 전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휴대폰도 수사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든지. 그 휴대폰 제출 왜 안 합니까? 그랬는데 공직자들이 대한 휴대폰을 탈탈탈탈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특감반원들이 확보한 게 바로 유재수의 휴대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2017년 10월 달에 확보한 휴대폰에 있었던 기록들이 깨알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속에서 깨알같이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아주 그냥 친절해요. 드라이버와 우드를 잘 쓰겠다. 줄줄이 기록이 다 있는 겁니다. 때만 되면
이런 얘기에 대한 내용들을 식사와 술자리 등에 대한 것들을 거론해서 했던 문자 메시지까지 특감반에서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확보했는데 중간에 수사를 이 특감을 특별감찰을 중단시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나쁜 놈이야 수사해야 돼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특감반에서 확보했던 휴대폰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변에 대한 업체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환해서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깨알같이 문자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 우드와 드라이버 준 거 맞습니까? 미국행 항공권 준 거 맞습니까? 다 있으니까. 술순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원래 친한 사이여서 줬을 뿐 대가성이 있었던 건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는데요. 결국 공직자의 뇌물을 얻기 위한 대가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대가성이라는 것은 금융위의 핵심 고위 관계자로 있었던 유재수가 어떤 영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도 불러다 소환 조사를 합니다. 검찰이. 근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보면 완전히 우리 조직이 파렴치한 범으로 매도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금융위원회가 그런 곳이 아니다. 오히려 유재수 당시 국장의 지시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라고 순순히 다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대가성과 주고받은 근거들 빼도 박도 못하는 진술들이 엮여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압수수색 자택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뭐가 나오게 될지가 아주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지금 시중에 알려진 것은 유재수 개인의 어떤 뇌물 수수라든가 향응을 받은 거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유재수가 소위 부산인맥의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유재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누가 무마 지시를 내렸느냐. 물론 조국한테 보고가 되면서 무마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찰은 조국 수사와 함께 이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관련된 수사도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확실히 엮어놔야겠다. 그런 차원의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유재수 씨와 관련해서 그동안 신라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산파들의 어떤 그 권력형 비리랄까 이런 소문들이 시중에 파다했거든요. 큰 갈래로 보면은. 그러니까 유재수 개인의 비리 또 하나는 권력형 비리 그 개인의 비리를 무마한 것은 이제 물론 조국 수석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수사와 함께 두 갈래의 수사가 벌어지리라고 보는데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참 나약한 존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나약함이 가장 정점에서 드러나는 게 구속이 되고 처음 구치소에 들어간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고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뇌물에 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검찰은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관련해서 혹여나 꽤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보면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증거인멸이 했던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마 증거인멸에 관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 추가적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들을 들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인의 신병이 완전히 구치소에 한정되어 있는 순간이 오게 되면 복잡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텐데요. 중요한 건 그 당시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무마되기 전에도 정권의 핵심적인 실세들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권력형 범죄에 대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재수 부시장이 누군가와 친하기 때문에 봐줬다라고 보지 않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 되는 핵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휴대폰까지 다 뺏어갔는데 증거들이 나왔는데 누가 지시했는가의 여부. 그렇죠.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여기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조국 전 장관이 과거 했던 말 그대로 한번 돌려드릴까요? 과거 반기문 전 총장 뭐 대권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가족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알았느니 몰랐느니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알았다면 부패의 핵심적인 상황에 연루가 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자기 휘하에 있는 특별감찰반원들이 수사를 하고 특별감찰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것에 증거가 있는데 뭉개버렸습니다. 이걸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다.
모를 리가 조직에 대한 없죠. ABC를 모르게 되는 완전한 무능한 사람인 것이고요. 모를 리는 없고요. 이것을 위에서 지시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알면서 그냥 끄떡끄떡 묵인 했거나 직접적인 지시를 했으면 이건 심각한 범죄 혐의. 우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이만큼 넘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이토록 위중하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법을 통해서 증명이 됐거든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이 문제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의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문제, 권력형 범죄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제일 지금 핵심이에요.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 무마시켜 그리고 이 사람 저 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집어넣어. 저는 이거는 민정의 조국의 범위를 조금 넘어섰다는 생각이거든요. 당연하죠. 이 일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은 빼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으로 갔다가 이 전문위원회 자리를 거쳐서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조국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에 당선되면서 바로 갔지 않습니까? 네. 오거돈 시장한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해갖고 넣어주세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인사 문제에 관여했던 부분들, 이것은 범죄에 중대하게 연루돼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바탕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 핵심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대가성 등에 대해서 기타 여러 사모펀드에 특혜를 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권력형 범죄로서의 금융 문제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속에서 당시 금융위의 고위 관계자로 있었던 유재수의 역할은 없었는지 여기에 같이 연루돼 있는 민주당 혹은 청와대의 핵심 고위 관계자는 없는지가 사실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유재수 청와대에 있었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갖고 하니까 이거 정치하는 사람이 정무적인 일을 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늘공 어공 얘기했을 때 늘공무원이 아니라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건 늘공이에요. 행정고시 출신 늘공이고 노무현 정부에 가기 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A부터 Z까지를 알고 있는 금융위의 핵심 실세가 정권과의 연결선 속에서 혹시나 권력형 범죄에 연루가 됐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많은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검찰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지에 따라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8월, 9월 거치면서 드러났던 건 시즌 1에 불과하다. 그때와는 파장이 아예 다를 정도의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 유재수의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그 유재수 사건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 이 문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민주당으로서 어떻게 헤어나기 힘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권력 핵심부에서도 가장 걱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든 조국도 정경심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했는데 조국까지 내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유재수 사건은 무슨 비서실장선이든 더 권력 핵심에서 어떤 오더가 내려왔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밑에한테 감찰 무마를 했을 것이고 그 밑에 아주 신복으로 있는 이인걸이나 박형철까지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럴 정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센 곳에서 조국보다는 훨씬 더 센 곳에서 이거 간도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잠시만요. 유재수와 함께 윤규근이가 윤규근 전에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 윤총경이 그 사람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국 펀드하고도 관련이 있고 조국하고 윤규근하고 그 사진 찍어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모 대표라고 그 사람도 펀드 큐브스 대표 그 사람도 다 이 조국 펀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력 핵심에서는 어떻게든 그러한 권력형 비리로까지는 수사가 가지 않도록 잘라내려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핵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건 어찌 보면은 조국 전 장관 개인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집권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예. 보통 대한민국 대통령제 국가 속에서는 보통 집권 중반기가 넘어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이 권력형 비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는 그런 과거의 역대 전례들이 늘 있었습니다. 네네. 역대 보수 진보 어느 정보를 이 막론하고,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기도 합니다. 그 정점에 지금 있게 되는 여러 인사들의 연결고리들이 하나 두 개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유재수 부시장 사건을 통해서 일파만파 커지진 않을까.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윤 총경에 관련된 문제는 저는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버닝썬 사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그랬는데 명운은커녕 후지부지 끝나버리고 예, 윤총경이 용두삼이죠, 용두삼.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 윤총경을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사태로 권력이 무너지는 지점에 오니까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하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과연 그 버닝썬에서의 수사를 무마하도록 그는 왜 압력을 지시했는가? 그 윗선이 연결된 사람은 없는 건지, 그는 어떻게 청와대에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며 청와대에서 나오고 나서도 경찰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의 안에부터 실질적인 여러 가지 현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 권력형 비리로 가게 되는 첫 번째 관문에 키를 땄다라는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요. 이제 유재수 부시장 사건을 바탕으로 과연 문재인 정부의 지난 집권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였던 그런 부정의 민낯은 없는지 우리가 똑똑히 다 함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부터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리스크를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윤석열은 뭐 이런 범죄, 비리 혐의를 한번 포착을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말도 안 듣는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조국 수사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국 이후, 기소 이후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네. 말하자면은 연말 내각 쇄신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든가 아니면은 네. 1월 검찰 인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대폭적인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윤석열로서도 나름대로 자기 보호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그런 수사에 대한 어떤 캐릭터도 있지만 또 자기 조직을 지키려는 그런 차원에서도 권력 비리에 대해서 깊게 네. 검찰의 칼끝을 들이밀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진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는 것들을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얘기해왔고,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등에 대한 얘기를 수차례 이 정부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기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위기감은 개인 윤석열에 관한 위기가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통해서 권력형 범죄에 대한 칼끝을 들이우는 이 모든 싹을 자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는 김호수 차관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권한대행이면 장관의 권한대행은 장관이 새로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있는 일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해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 해야 되는 역할까지 나섰으면 당시 야당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김호수 차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직보를 한 다음에 검찰에서 조직이 하게 되는 수사 과정 속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게 되는 이런 되도 않는 안을 만들지를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수사부서를 축소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축소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검찰 해체예요, 해체.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력형 범죄와 부패 범죄를 누가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공수처로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으면 수사를 하고 좀 정권한테 조금 뭐 껄끄럼하면은 그냥 덮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역대로 늘 있었던 권력형 범죄에 관련된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잖아요.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5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87년 체제 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실험적 모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직선제가 기본이긴 하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견제의 자연스러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집권 후반기에 갔을 때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검찰이 사정없이 살아있는 권력일지라도 죽어가는 권력이겠죠. 잘못된 민낯을 도려낼 수 있는 힘을 검찰이 또 일부 준 겁니다. 그러한 검찰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야 집권 초기에 팔팔하게 힘이 살아있더라도 권력이 마음대로 자기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견제와 균형 장치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리는 다 써버리고 나중에 와서 우리의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겠다.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반드시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검찰개혁이라고요. 그게 검찰개혁이면 입법부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의 법무부에 대한 장관에 대한 훈령 등으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거 하고 싶었으면 집권 초기에 이 문제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 정부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그래도 좀 있다고 봐야죠. 집권 초기 기간 동안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정적을 향해서 휘둘렀던 검찰 권력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들을 자기들이 사용할 때는 선이고 이제 와서 이것들에 대한 칼날이 부메랑이 돼서 나의 목을 조일 것 같으니까 이 싹을 다 잘라버려야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의를 바탕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직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재수 수사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애리한 검찰의 칼을 뽑아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예단은 금물이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김병민 교수님 정말 명쾌한 설명과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앞으로도 자주 모실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